뵙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전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정치를 바라보는 대전 시민들의 관점이 좀 어떻습니까? 시민들, 이제, 대전이 아무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의견을, 특히 정치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얘기 않는 것이 이제 또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다른 시도, 다른 도시와 그런 반응이 뭐 특별히 다르다고 보진 않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그 정치적 견해들이 양극화되어서 대립이 있는데 다만 하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들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아마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는 또 사회 언론으로서 또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셨던 분으로서 이제 항상 충청권이 선거에 있어서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던 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시장과 구청장까지 대천에서는 많이 이제 국민이 배출했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대전의 선택이나 아니면 충남의 충북의 선택에 많은 사람이 주목할 텐데, 과연 지금,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또다시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게 전개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정당이, 대통령 선거 초기에 하면 되게 그 당이 되게 이기더라고요. 대전도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 하면 대통령당이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남, 호남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런 경향을 보여왔어요. 대전도 그동안에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표심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대전 지역도 지금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몇 년째 이제 계속 제가 대전 올 때마다 언급되는 도시철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광역단체장과 또 기초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당적이 다르고 이러면서 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당적이 달라도 지역 사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에 지금 그게 원활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부 후배들이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디 방송을 나가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적이 다르도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충남 대전 충남 통합 엊그제 그 통합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초안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법은
지자체에서 발의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발의를 안 했어요. 국회의원밖에 발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물론 시장 얘기는 그 초안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나 그건 시작부터 국회의원들이 참여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는 그렇고 아까 이제 도시철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타가 통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아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뭐 액수 얼만큼 예산을 초기에 많이 확보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정부가 그걸 뭐 지킬 겁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다른 현안들이 상당히 있죠. 저는 뭐 시장님께서 이제 지방행정을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추진한 것이 이제 수도 이전. 그런데 이제 수도 이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헌법에 이제 그 불합치라고 해서 이제 그 행정수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변형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수도를 지금 세종으로 옮기는 그렇다면 균형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옮기고 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죠. 세종으로 온다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호남 쪽에서도 영남 쪽에서도 그러면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서울은 뭐 경제, 정보, 기술 뭐 이런 것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그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메가시티 또는 메갈로폴리스 그래서 대전 그러니까 4개 시도뿐만 아니라 저는 대전에서 사실 전북까지도 이렇게 해서 메갈로폴리스 같은 거 그다음에 전남 광주 이쪽은 또 하고 뭐 이래서 그런 메갈로폴리스가 수도 서울 말고 몇 개 거점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역대 정부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추진하다 안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뭐 연구는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추진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충청권에서도 계속 큰 정치인 지도자들이 충청권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 당의 주요 정치인 중에 대표급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대선 후보급에서 충청권 인사들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배들을 또 잘 아시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지역정당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역정당은 성공하려면 인물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지역에 그 김종필 같은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선진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그래도 이회창이라는 전국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렇지 않고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꼭 뭐 지역정당이라기보다도 저는 지금 양당의 대립이 아주 또 정치 양극화가 아주 극심한 상태 아니에요. 이때는 제3정당, 제3의 중도적인 인물이 지도자가 나와서 좀 절충하고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가 있어가지고 이 극한 대립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이 극한 대립의 이면에는 결국 음모론이라든지 최근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아니,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또 정당에서 정치권에서의 그 선동, 그게 뭐 가짜 뉴스하고 맥이 같아요. 그러나 그렇고 언론에서의 또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보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양극화, 그런 대립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시급한 과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뭐 좀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 또 그 언론의 중립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양극화나 대립이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이제 사실 상당히 젊은 나이 때부터 행정과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젊은 시절에 부침이 있었을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 젊으셨을 때 가장 부침을 겪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역시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정치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순환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또 우리 한국 정치가 정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이제 아직 마흔이 안 되셨다고 다음 달에 마흔이라며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마 나시기 훨씬 전일 거예요. 저는 경험했지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 당시 국회의원에 의한 40대 기술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그런 세 사람의 정치인들이, 근데 사람들이 40대 기술원, 그 나이가 40대니까 그저 이렇게 표방하는 거다 이러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김영삼 그 당시 젊은 국회의원이 표방한 40대 기술로는 상당한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 그런데 그 나이가 40대라고 해서 40대 기술은 아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26살에 국회의원 됐어요. 40대 기술을 주장할 때 그분이 한 4선 5선쯤 했어요. 그런 40대지만 그런 경험이 있고 또 40대이기 때문에 참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대표 지금 40세 이제 40세인데 여당 당대표를 선거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26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40대 기술론을 주장할 때, 4선인가 5선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저 떨어져야 40대 기술이 되는 거예요. 나이 40이라고 40대 기술은. 그런데 그런 지금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저는 뭐 지금 어느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진 않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여야 극한 대립 두 정치 세력의 이런 대립에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고 참신한 젊은 정치인들이 정신이 나오면 더 좋죠.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잘 하셔서 그런 어떤 완충이랄까 제3의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예, 시장님, 그리고 오늘 또 뭐, 우리 시장님이 또 정치의 선배이자 예. 또 지역사회 원로로서 이준석에게 만약에 예. 충청도의 표심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한 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듣기 거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준석이라는 저 인물은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에 이렇게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에 극심한 여당 아주 경선을 뚫고 저 당대표가 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청권이 이렇게 보수적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응은, 그러니까 장점,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좀 뭐가 부족하냐면, 그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돌직구라 그러나 이러니까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뭐 돌직구 이게 큰 장점이 있지만 그런 태도가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신경 쓰시면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진짜 격려의 말씀부터 이런 또 조언의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지대 또 하나의 진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시장님 항상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보시겠습니다. 예.